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강원도 원주 중천철학도서관 중천학당입니다. 자, 오늘 2021년도를 맞아서 내 마음속 생각 여행, 한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철학관념들 두 번째 시간이고요. 먼저 그 일부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대학교 철학과의 이승환 교수님 모시고 동서양 생각의 경계라는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게스트로 모신 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고려대학교 철학과에서 연구하고 강의해 오시고 수많은 명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서들을 쓰신 이승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승원입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주로 집에서 동영상으로 강의하고 마당에 잠깐씩 나가보는 게 유일한 낙이죠. 네, 지금 이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걸로 들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고 마지막 학기를 학생들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지내야 되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서운한 감이 없잖아요. 그 교수님 어떠세요? 처음에 대학에서 교편을 잡으신 게 몇 년도쯤 되시나요? 네, 91년에 귀국해가지고 네, 92년에 저기 부산에 있는 동아대학교 네, 철학과에 부임했다가 그 뒤에 94년에 고려대학으로 옮겼죠. 네. 동영상 강의하는 게 어떠세요, 선생님 입장에서?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지금 뭐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요. 이것도 새로운 노말이 아닐까, 뉴 노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뭐 강의도 이제 익숙해졌고 회의도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제 오히려 이걸 더 선호하게 되네요. 네, 발품 팔아서 멀리 회의장까지 안 가도 되고 불필요한 또 식사 자리 그런 거 피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 생활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렇게 대화식으로 강의해보는 경험은 많이 해보셨나요? 그런 건 많지 않죠. 예, 그래서 이번에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흥미진진한 거는 제가 오히려 이제 교수님을 예전부터 제가 팟캐스트 할 때부터 나중에 언젠가 좀 기회가 되면 좀 정말 제 학문적인 롤 모델이었던 분들을 모시고 좀 편안하게 좀 이야기 나누듯이 담소하면서 좀 인생도 회고하고 또 학문적으로 걸어온 길도 회고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이 원주 중천철학도서관에서 또 그런 또 기획을 해주셔서 아주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 분 가운데 한 분인데 일단 선생님이 공부하신 이력이 요즘에야 이게 뭐 독특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선생님 시대에만 하더라도 조금은 좀 남다른 행보였던 것 같아요. 먼저 대학에서 이제 철학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대만으로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석사를 하시고 다시 또 미국으로 가셨는데 이 아메리카가 아니라 하와이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좀 80년대에 유학 생활하신 거죠? 그렇죠. 80년 초에. 네. 네. 이게 어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대담의 제목을 동서양의 경계라고 잡았는데 어떻게 제목 괜찮으신가요? 아유, 재밌고 정확한 타이틀인 것 같아요. 경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마지널하다라는 회의적인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면서 동양과 서양이 또 만나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타이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선생님을 모신 김에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도 여러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제가 하나하나 선생님께 여쭤보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좀 사실 제가 87년도에 대학에 입학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분석 철학을 하신 교수님이 한 2학년 때쯤인가 몇 년 있다가 이제 부임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대학원 진학할 무렵쯤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시천아,
동양 철학이 철학이냐? 음, 이게 뭐 지금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대학에 입학하실 당시에 한국에서 철학, 특히 동양 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대접, 음. 위치였는지 좀 몹시 궁금하거든요. 네. 그 당시는 제가 74학번인데 동양 철학을 한다는 건 저 미아리 점집에서 점치는 그렇죠. 테크닉 배우는 거 아닌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만나면은 뭐하냐, 무슨 전공하고 있느냐, 네. 철학 전공이다. 그러면 동양 철학 전공이다 하면은 손을 쑥 내밀어 네, 맞습니다. 소금 받아요. 네. 덕분에 글쎄 요새 이런 소리는 미투 걸리겠지만 옛날에는 술집 가면 또 이렇게 이 서빙 해주는 그런 분들이 와서 또 자기가 손을 내밀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손금 받을라 자기 결혼 운이 어떤가 미래 사업 운이 어떤가 네. 물어봐요. 그래, 덕분에 뭐 한편으로 기분도 안 좋았지만 그런 일면도 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는 또 다른 서양 철학 전공자들과 달리 네. 또 재미있고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었죠. 잘 맞추셨나요? 아, 그거 복채가 많아야 잘 맞추죠. 더구나 이제 네. 뭐 대학 당시에도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대만에 유학하고 하와이 대철학과에서 학위 끝나고 왔을 때는 대만과 하와이에서 단연간 수련 해가지고 딱 이야기하면은 그냥 깜빡 속죠. 아주 높은 도인으로 보는 거죠. 저하고는 조금 경험이 그게 다르시네요. 좀 네. 저보다는 좀 크게 놓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이제 3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이제 제가 복무할 부대 배치를 받았더니 고참들이 저를 보자마자 야 대학 다니다 왔냐? 네. 그랬더니 무슨 과? 철학과입니다. 그랬더니 손금. 근데 저는 못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첫 휴가를 나오면서 바로 서점에 가서 산 책이 손금 보는 책이었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렇네요. 동양 철학하면 일단 미아리가 연상이 되고 네, 근데 서양 철학이라고 해서 뭐 또 이렇게 대접받았던 건 아니에요. 네. 당시는 서양 철학 한다 하면은 당시는 실존주의가 유행을 해가지고 여름에 겨울 코트 입고 다니고 네. 흰 고무신 신고 다니고 뭐 이런 괴상한 사람으로 인식을 했죠. 네. 그래서 동철이고 서철이고 뭐 합당한 그 대접을 못 받았죠. 더구나 당시에 70년대 초반에 철학계라는 것은 상당히 볼품이 없었죠. 왜 그러냐면은 철학도 어떤 정신 문화의 한 네. 부분이잖아요. 물론 정신 문화를 이렇게 떠받드는 토대이기도 하면서 커다란 문화의 한 부분이니까. 근데 문화라는 것은 삶에 여유가 있어야 향유할 수 있고 흘러 넘치는 거 아니에요. 그럼 70년대 초반에 우리의 삶의 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궁핍했어요. 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60년대의 경우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GNP가 하버드 대학 1년 예산보다 조금 적다 그랬어요. 그럼 6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생산 GNP라는 것이 60년대 말에 80불 정도 됐어요. 그래 세계 빈국이었어요. 빈국. 네. 그래 이제 경제개발 5개년 1차, 2차.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제 3차였어요.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 중이었는데 다행히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는 GNP가 250불가량으로 올라가서 개도국이 됐어요. 네. 빈국에서 개도국. 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GNP는 얼마예요? GNP까지는 모르겠고 보통 순위 정도를 기억하는데 네. 네. 세계 무역 규모로 따지면은 그 10대 경제 교역국 그렇죠. 그 들어가고, GDP 네. 총 네. 규모로 1인당 GNP는 3만 불을 넘었었죠. 네. 2017년 기점으로. 네. 그럼 3만 불 기점에서는 문화가 풍부해져요.
네. 그리고 배고를 걱정을 안 하죠. 네. 지금 직업이 없어도 실업 그 수당을 주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배고를 염려가 없는데, 제가 대학 초년병이던 시절에는 일차적인 삶의 목표가 배 채우는 거였어요. 그렇죠. 생존 그 자체. 네. 그래서 사는 거의 의미 이런 건 생각해 볼 여유가 없죠. 네. 우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성찰, 삶의 방식에 대한 윤리적 어떤 반성 이런 거 할 여유가 없었죠. 네. 그냥 빨리빨리 한탕주의 그냥 하면 된다 이런 걸로 밀고 나갔으니까 당시에는 철학도 없고 그런 건 너무 사치였죠. 당시에는. 그 철학하면은 늘 뒤따라 다녔던 이야기가 아까 네. 말씀하셨던 미아리. 그래요. 또 하나가 야 철학해서 밥 먹고 살겠냐. 예, 네, 예. 요 질문이 가장 그 당시에 현주소였던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철학이라고 하는 게 제가 대학 입학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동양 철학이 철학으로서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던 분위기였었는데, 네, 예. 저보다 훨씬 그 10년 이상 그 대선배님이신데 네. 어떻게 동양 철학을 공부할 마음을 가지셨는지.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고려대학에는 동양철학 교수님이 계셨죠. 특히 중천 김충열 선생님, 물론 그 선생님 앞에는 이상은 교수님이랄지 김정탁 교수님이 계셨긴 한데, 동양철학이라는 분야가 당시 근대화, 조국의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굉장히 낙후하고 정근대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전통으로 이렇게 매도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중천 선생님이 대만에서 공부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네. 동양철학을 동양철학만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서양 철학적인 시선과 그런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해 주시고, 당시 한국에 동양 철학한다는 분들은 거의가 주작 일색이었어요. 성리학. 네. 그러나 노자장자 소개해 주시고, 노자장자도 조선 유학자들이 노자장자 안 읽었잖아요. 네. 이단으로 매도하고. 네. 그 나중에 다시 되짚어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 70년대 초반에 주자학 말고 이렇게 다양한 동양 사상의 조류들이 있구나, 이게 엄청난 사상가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굉장히 현대적인 시각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구나. 그래서 많은 그 계몽이 됐고, 저는 또 거기서 많은 감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교하자면 예. 그 단품 메뉴, 이른바 국밥집 같은 그 철학과가 당시 학계 일색이었는데, 이 중천 선생님이 오셔서 레스토랑을 차려주신 거네요. 부페를 그것도 차려주시죠. 퓨전 레스토랑을요. 그런 셈이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당시 이제 식당으로 비유할 수도 있고, 상점 가게로 비유할 수도 있어요. 그 1946년 해방 후 1년 후에 이제 각 대학의 편제가 수립됐어요. 그때 철학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곧 이어서 6.25 전쟁이 터졌고, 그 난리통해서 철학 공부를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도 굉장히 빈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우선 급수무였기 때문에 철학에 신경을 못 쓰니까, 일단 46년에 대학 편제 만들면서 가게들은 다 만들어준 거예요. 철학과도 하나의 가게. 네. 그러나 이 물건을 파는 상인도 형편없었고, 팔 물건도 별로 없었고, 사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냥 텅 빈 가게였죠. 네. 그러나 여기에 새로운 멋진 상인이 등장한 거예요. 네. 멋진 상품을 들고 제가 거기 가서 혹 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언제 한번 그 5, 60년대에 쓰여진 동양 철학 관련 논문들을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찾아봤더니 60년대에도 이런 논문들이 눈에 띄었어요. 공자의 양생법, 공자의 건강 비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70년대 이후부터야 비로소,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 중천 선생님이나 네. 아니면은 뭐 그 외에 여러 이제 이른바 70년대에 그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에 등장하신 그런 선생님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제대로 된 동양 철학을 열어가신 분들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되는데 예, 예. 그 첫 번째 혜택을 받으신 세대가 선생님 세대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대학 초년병일 때 중천 선생님은 40대 초반이셨어요. 네. 근데 그때 나의 시각에서 보면 엄청난 어르신으로 보였죠. 네. 지금 내 눈으로 보면 40대 초반이면 젊은이인데 네. 당시에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등을 돌리고 칠판에 이제 원문을 네. 써 내려갈 때 행으로 안 쓰셨어요. 항상 네. 옛날식으로 네. 위에서 아래로 한문이니까 쭉 이렇게 써 내려가시면 그 등이 그렇게 넓고 커 보였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느낀 사실이지만 그 등은 그렇게 넓은 등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키도 뭐 그렇죠. 그렇게 네. 크시지도 않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커 보였죠. 네. 근데 사실 저 동양 철학에 입문하게 된 데는 그러한 계도도 있지만 특히 중천 선생님이 강의하신 그 장자의 영향이 컸어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 집안 어르신들이 성당을 다니셨는데 끊임없이 이 종교적 핍박을 받았어요. 일요일이면 꼭 끌려가야 됐어요. 성당에. 네.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뭐 지은 죄도 없는데 꼭 주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봐야 되고 나 죄 없다. 이놈이 혼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고2 올라갈 때 이제 문과 이과 그때 이제 분반을 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네. 그랬으니까요. 처음에 이과였어요. 의사 되려고. 근데 하도 이 종교적 자유를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제 반항을 했어요. 나 의사 안 된다. 나 철학하겠다. 신이 존재하는가 아닌가 그 알아보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철학하면 굶어 죽는다더라. 네네. 그리고 뭐 미아리 가서 너 점이나 칠래. 네. 엄청 이제 반대했죠. 반대하신다만 이제 처음이자 이제 가장 중요한 도발을 감행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철학과에 진입을 해가지고 중천 선생님을 만났죠. 그래 이제 장자 강의하실 때 스피노자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셨어요. 네. 그 장자의 그 자연과의 합일 그리고 장자에 나오는 그런 어떤 물화일체랄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피노자의 신 이야기, 스피노자의 신은 인격신이 아니다. 네. 자연 그 자체가 신이고 능산자연과 소산자연 네. 그 개념을 이야기하시는데 와 저거다. 자연 그 자체가 만물을 낳고 거기서 파생된 그 만물 자체가 또 자연이고 낳는 존재로서 자연, 나아진 존재로서 자연 이게 하나지만 그게 바로 신이고 자연이다. 대학 시절에 읽었던 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그런 그 표현들이었죠. 네네네 그랬어요. 아. 그래가지고 사실 당시에 종교 철학 강의도 다른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신 존재 증명 6개의 커다란 그 증명 시도들이 있었어요. 중세 때부터. 네. 그게 하나하나 다 깨지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뭐 기적에 의한 논증, 뭐 무슨 논증. 신은 이성적으로 논증할 수도 없고 논증할 수도 없는 존재를 믿으라고 핍박을 받으니 거기서 이제 이 스피노자의 신 개념, 장자의 이 자연의 개념으로 이제 푹 빠졌어요. 네. 혹시 지금도 대학 졸업하실 때 그 졸업 논문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쓰셨나요? 당신 케르케고르를 썼어요. 아, 동양 철학이 아니시고요. 네, 그때 4학년 때는 졸업 논문을 이릇자 원고지 한 150매 정도 써서 네. 냈죠. 근데 당시에 또 케르케고르 전공 교수님이 계셨는데
또 그 강의가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네. 케르케고르가 이제 또 그런 철학자예요. 기독교적인 전통 속에서 신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그의 결론은 깜깜한 저 절벽 아래로 눈 감고 뛰어내려라 그거예요. 증명할 수는 없는데 네. 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죠. 네. 젊었을 때는 아이고 저 길밖에 없나 보다 하고 그걸 또 베꼈었죠. 굉장히 70년대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불모지였고 이제 처음 그 이게 출발하는 그 시기에 대학에서 또 다행스럽게도 마침 제대로 이른바 네. 좀 풍부한 만찬 같은 동양 철학 강의를 해주신 스승님을 만나셨고 그 분위기 속에서 동양 철학을 공부하셨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대만으로 유학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분위기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그 막상 그렇게 해서 그 접했던 동양 철학과 대만 어디로 이제 유학을 가셨죠? 네, 국립대만대학으로 갔죠. 근데 충천 선생님도 국립대만대학 학부 졸업생이시고 그 중천 선생님은 학부부터 그게 그렇게 다 과정을 밟으셨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철학 연구소 쪽으로 대학원 과정으로 가신 거죠? 그렇죠. 네. 가 보시니까 음. 한국하고 분위기가 어떻게 다르던가요? 일단은 굉장히 서양 철학을 많이 공부하는구나. 동양 철학 하는 분들이 그게 그냥 아주 눈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근대화를 시작한 이래 네. 그네들이 서양의 신문물을 접한 이래 그네들은 자기네 전통을 되살리면서 어떻게 저들의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접화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커다란 당대 중국 철학자들 보면 다 서양 철학을 꿰고 있죠. 예를 들어 모종삼 선생 같으면 칸트, 네. 당근우 선생 같으면 헤겔, 네. 뭐 그다음 이 충천 선생님의 스승이신 방동미 선생 같으면은 또 화이트헤드하고 같은 공부를 하셨고 그러한 이제 과정 철학이랄지 그런 어떤 새로운 형이상학 그런 시선에서 자신의 전통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재해석해내니까 굉장히 참신하고 네. 서양 철학과도 이제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새로운 해석이 탄생하게 되는데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고리타분했죠.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제 주작 1세계 공부를 해온 분이 있는가 하면 그나마 이제 어떤 동양 철학에 관한 소개서를 책을 내는 분은 일본 학자들의 책을 많이 네. 참고해서 번역을 해낸다든지 네. 거기에 비해서 대만의 중국 철학 학풍은 굉장히 참신했던 거죠. 더구나 1949년에 장개석이 대만으로 천도하면서 중국 대륙에 있던 고관 대작은 물론이고 온갖 지식인 커다란 학자들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네. 엄청난 큰 어장이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비교될 수 없이 문화적으로 선진국이었어요. 당시에 대만이. 경제적으로도 선진국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보다 GNP가 월등하게 높았고 네. 제가 80년 초에 대만에 갔을 때 야시장을 산책을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길가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온갖 막 번쩍번쩍하는 뭐 장신구 뭐 온갖 패션 물품들이 있는데 당시 한국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누가 길가에 그런 환한 불을 켜요. 겨우 집안에 방 벽이 있으면 위에 구멍 뚫고 중간에 백열등 30촉짜리 하나 켜놓고 양쪽 환하게 지내고 어두컴컴한 상태에서 그래 정말 놀랐어요. 우리 이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굉장히 놀랐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한 4년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목마름이 생겼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서양 철학 가운데 논리 실증주의 네. 너무도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을 통해서 어떤 완벽한 언어 혹은 세계를 또 다른 언어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이런 그 서양 철학의 충동이라고 하는 게 네. 그 처음 사실 저도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되게 멋있어 보였고 그랬는데 뭐 지금 와서 보면은 조금 이제 좀 거리도 두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항상 반성적으로 되돌아보게 되는데 당시에는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논리 실증주의를 보니까 네, 엄청나게 선명하고 깔끔하고 네, 그래 또 이제 동양 철학을 하기 위해서 이걸 본 거예요. 네, 그 시각에서 동양 철학을 보면은 왜 이렇게 모호하고 비논리적이고 모순투성이고 역설투성이고 뭐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서 이것이 뭐 비일 비이랄지 뭐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되나 처음에는 그래서 논리실증주의에 푹 빠져 있었는데 당시 하와이 대학의 철학과에 있던 챙종잉 네. 교수가 1년간 이제 교환 교수로 자기 모교에 온 거예요. 그 양반은 대만대학교 영문과 출신이에요. 네. 철학과가 아니고. 근데 모교에 와서 철학과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양반은 해석학이라는 서양의 철학의 한 조류를 통해서 중국 철학을 다시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논리실증주의가 안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한계, 아까 김수청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기하학적 이성으로 세계를 다 재단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유의미성 논제라는 거, 그러니까 종합적 명제, 그러니까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명제들, 그건 의미가 있다. 미닝풀하다. 그 다음 한 문장 안에서 주부와 술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모순이 없는 명제, 분석 명제라고 하죠. 이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 외의 건 다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내팽개 친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상학, 뭐 윤리학, 미학 전부 이건 학문이 아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동양 철학은 학문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또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내가 하는 건 무언가? 이제 이러한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챙종인 선생의 해석학을 통한 동양 철학 다시 보기 좀 강의를 통해서 아 이런 출로가 있구나 해서 이제 그 양반이 있는 곳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해서 하와이 대학으로 건너가게 된 거죠. 네. 그 가만히 그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70년대에 대학에서 이제 처음 철학을 이제 입문을 하시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서 공부를 했지만 아직 그래도 한국에서의 철학 연구, 특히 동양 철학 연구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되는 단계였다면 말하자면 대만은 당시에 그래도 세계적으로 저명한 이른바 중국 철학의 대가들이 상당히 포진해 있었고 그런 학자들과 만나서 이제 중국 철학에 푹 빠졌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동양 철학이 갖고 있는 어떤 모호성, 예, 예. 비논리성이라고 비판받는 그런 부분 속에서 야, 이 좀 보다 명료하고 네네. 좀 철학다운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에 이끌려서 하와이로 갔다. 그런데 저는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사실 한국에서는 아직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기였다면 네네. 대만은 그래도 이미 1940년대 후반, 5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시기였잖아요. 네. 서양 철학에도 나름대로 조예가 있었고 그런데 또 하와이라고 하는 곳은 또 이 아메리카 쪽의 이 동양학 연구와는 다른 네네. 좀 뭐라 그럴까 인도 철학에 대한 연구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으로 알고 있고 네. 거기에 분위기에서는 또 중국 철학 혹은 또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상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있었는지. 네네. 이제 하와이라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환태평양 지역의 아시아 지역과 딱 매개하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적으로도 역시 중요하고 동서문물이 만나는 곳이죠. 네. 그래서 하와이 대학에는 동서 문화 센터가 있고 네. 거기에서 많은 비교 작업들을
해왔죠. 오래전부터 2차 대전 이후부터.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본 철학도 하고 중국 철학도 하고 인도 철학도 하고 뭐 불교. 그래서 굉장히 지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죠. 그러니까 비교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데 다른 한쪽에서 보면 굉장히 재밌고 참신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 지역의 전통만 가지고 실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물안의 개구리가 될 수 있겠다. 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날 몇몇 대학들 보면 역사 분야에서 네. 뭐 동양사, 한국사, 서양사 3과가 그냥 분리돼 가지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는 대학들이 있어요. 네, 있죠. 그런 경우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사를 어떻게 한국사로서만 공부하는가. 네. 중국사, 뭐 일본사 같이 봐야지 이게 한국의 역사가 국제적인 안목에서 조감될 수 있는 거지. 한국만 가지고 한국을 본다면 그건 굉장한 우물안의 개구리고 놓치는 게 많죠. 그럼 철학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철학도 나는 뭐 노자 전공자니까 뭐 꼬부란 거 싫어된 뭐 외국 철학 안 읽어. 한 번만 읽겠어. 한 번만 읽다가는 이거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는 거죠. 굉장히 얼마나 참신한 시각들이 있어요. 노자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네. 네. 그 뭐 김지천 선생님 그런 쪽에 논문도 많이 쓰고 선구적으로 작업을 하시니까 잘 하시라고 생각해요.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그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말, 이 표현은 요즘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특히 이제 그 외국에서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온 경험을 가진 선생님들은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코리안 필라소피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한국 철학의 독특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강좌도 이제 열고 이게 어찌 보면 일상일 수 있지만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본 바에 의하면 선생님께서 하와이 가셨을 때 저페니즈 필라소피는 나름대로 공인되고 있었고 중국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920, 30년대에 네. 특히 이제 이 뭐 푸무랑 같은 학자가 그런 저수를 썼기 때문에 이미 세계적인 공인이 있었잖아요. 네. 인도 철학은 또 그보다 앞이었고 네. 한국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제 느낌은 90년대 후반 실질적으로 2000년대 들어서서야 국제적으로 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네. 그 한국에서 입문하시고 또 대만에서 이른바 이 중국 철학 연구를 하시고 또 하와이까지 가서 수많은 철학들이 나름대로 이제 이른바 박물관 같은 곳이잖아요. 네. 그곳에서 한국 철학의 특수성 혹은 뭐 나름대로의 의미, 중국 철학과 다르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만한 계기가 있으셨던가요? 아쉽게도 하와이 대학 시절에는 거기에 한국 철학 강좌도 없었고 네. 그랬으나 거기에서 이제 동서 철학자 대회가 주기적으로 열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비교 철학적인 업적들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유명한 학회입니다. 거기에 고려대의 윤서준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한국 철학 발표하시고 했는데 네. 한국 철학이라는 개념은 윤서준 선생님이 처음 사용하시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문화생들이 따라서 그 개념을 확산을 시켰죠. 어떤 분들은 저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철학에는 국적이 없는데 왜 나라 이름을 붙이냐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이면서 동시에 특수적인 측면도 있는 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중국에 중국 철학이 있고 일본에 일본 철학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냥 조선 철학이라고 해야 되냐. 그건 또 시대적으로 완전 과거에만 매몰되고 현대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어감이기 때문에 연속성 그리고 주변 국가의 어떤 경쟁적 어떤 입장 이런 걸 생각하면 한국 철학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만 해도 제가 하와이 대학에 유학할 당시에는 아직
한국 철학이 많이 확산되지는 못했어요. 그곳까지는. 네. 그래서 전공자가 없었고 이제 그 점이 좀 지금 보면 아쉬웠지만 지금은 굉장히 한국학도 해외에서 많이들 하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진전이 많아졌다라고 봅니다. 네. 그 사실 그동안 이제 선생님께서 영국에 오시고 책으로 펴내신 작업들을 보면 초창기의 논의들은 이제 저로서 제가 이제 처음에 롤 모델로 삼았던 그런 그 주옥 같은 논문들, 어떤 권리, 뭐 어떤 법치 이렇게 그래서 이른바 동아시아 전통과 서구적 전통에 만나는 그 접점에서의 어떤 질문들, 물음들 이런 이제 그 논의들을 많이 쓰셨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여기 책처럼 조선 유학 그 핵심 논리를 이제 그 오랫동안 그 침잠하신 결과물을 이렇게 내놓기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실 때 네. 중국 철학 사실 과거에는 중국 철학의 아류로서 한국 철학을 이해했던 경향이 컸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의 시선에서 보시기에 과연 한국 철학과 중국 철학 같은 유학이라도 하더라도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몹시 궁금해지네요. 아, 예, 예. 아,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딴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들을 하시나 이렇게 이리저리 검색해보고 있으나 그 부분을 명료하게 이야기하신 분들은 그다지 잘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시선으로 볼 때는 한국 철학 특히 성리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 전통을 바라보면 성리 논쟁으로 450년을 일궈냈잖아요. 네, 세계 철학사에서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케이스인데 네, 이렇게 줄기차게 지치지 않고 450년간 한 주제로 논쟁을 벌였다는 건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그래 논쟁을 하려면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나 중국의 유학을 보면은 그런 논쟁이 그렇게 치열한 논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 유학의 주요 사조를 보면 이런 논쟁을 오히려 회피하고 경멸하고 폄하하는 분위기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이른바 분별지를 폄하하는 전통, 뭐 도가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지만 그건 분명하죠. 네, 근데 예를 들어 장자 같으면 지식을 대지와 소지로 나눈다든지 우리가 흔히 논리를 사용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지식이라면 이건 작은 지식이고 네, 이건 견문지고 네, 별 볼 일 없는 지식이고 이렇게 폄하를 하는 게 뭐 도가도 그렇죠. 불교야말로 특히 그렇잖아요. 무분별지를 지향하잖아요. 그러나 그럼 뭐 유학은 그럼 뭐냐? 중국의 유학 또한 무분별적인 것 같아요. 무분별지를 강조해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맹자, 양지, 양능 그것은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논리를 사용해서 분석하고 추론해서 얻어낼 수 있는 지혜, 지식이 아니고 네,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본구 관념이잖아요. 네. 도덕관념. 그것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열심히 사유하지 않아도 내 마음만 깨끗하게 먹으면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선천적인 능력. 그럼 이걸 이어받은 게 뭐 유광심학이라고 하잖아요. 육선사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분별지를 경멸하는 이러한 지적 전통이 중국 철학의 큰 특징이라고 보여요. 그러나 네. 조선유학을 보면 굉장히 강한 논리가 깃들어 있어요. 네, 그리고 분별. 네, 이건 잘못된 견해다. 이게 옳은 견해다 하는 그런 어떤 논리에 아주 투철한 그런 철학이 조선 유학의 특징이 아닌가. 사실 이제 한국 철학과 중국 철학의 차이가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네, 그 선생님께서는 저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크게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답을 주실까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사실 되게 범범한 대답인 것 같은데 네.
가만히 들어보니까 정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서요. 뭐 이제 그 여러 선생님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 한 10년 전쯤에 한참 막 유행했던 그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게 또 이제 그 재작년에 그 한국의 외교 상황 때도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 거꾸로 이걸 좀 그 맥락과는 좀 달리 디테일한 것에 명확하지 않으면 네. 큰 것도 허술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저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저는 이제 노자 장자 쪽을 네. 더 이렇게 좀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네, 예. 중국의 대단한 학술서 노자에 관한 주석서라고 얘기하지만 네, 네. 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뛰어난 전통 주석서는 홍석주의 네. 정로가 네. 그야말로 그 가장 뛰어나고 철학적으로 빼어나고 논리적으로 상당히 일관된 그런 그 주석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왕필보다는 홍석주가 한 3배 이상 몇 배까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정치한 그 철학서 주석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시각에서 좀 그 다시 과거를 돌아보고 예. 평가할 필요가 있겠구나. 예, 예. 과거의 철학자들도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고 현대의 철학자들도 그런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 철학하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중국 분들이 철학하는 걸 보면은 꼭 망치를 든 철학자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정교한 뭐 아주 미세한 드라이버를 들고 이렇게 확대경을 보면서 아주 미세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네. 큰 망치를 들고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모으고 이런 작업을 하는 분들 같단 말이에요. 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좀 민망한 측면이 있긴 있지만 성함은 거론을 안 하고 그분이 제창한 학문의 이름, 그분이 쓰신 책의 이름 화합학이라는 책. 화합. 네. 그러니까 조화 화자에 네. 합칠 합자에 네. 학문 학자 네. 화합학 이런 학문을 제창한 분이 있어요. 네. 책을 이렇게 두껍게 쓰죠. 그러니까 전통의 온갖 그 제자백간이 뭐니 온갖 자료 속에서 인간관계의 조화와 화합에 관한 내용만 뽑아가지고 어떤 분류를 해가지고 책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료가 많으니까 수많은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엮어보기도 하고 저렇게 엮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걸 큰 철학자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도 뭐 의미가 없진 않아요. 네. 결국 우리가 목걸이 만드는 것도 비슷한 일 아니에요. 다양한 영롱한 보석들 가운데 어떤 색으로 내가 한 꾸러미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서 꿰면 하나 좋은 목걸이가 나오듯이 뭐 그것도 뭐 의미가 있는 작업이겠으나 그게 정말 철학인지는 좀 회의가 갈 때가 있죠. 네. 그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내내 그게 떠올랐어요. 네.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 네. 유명한 네, 네. 저기 일화잖아요. 그래요. 네. 마치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칼로 잘라버리는 그 행위는 말하자면은 중국 철학자들의 특성이 그건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화합합 얘기하셨지만 그 책의 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 귀결은 큰 통치자의 포부 있는 결단, 위대한 성인의 결단이 결국은 역사를 움직인다 이런 식인데 저건 적어도 20세기, 21세기를 일궈나가는 방식은 그게 아니라 비록 오래 걸리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일일이 그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쌓일 때 거기서 과학이 나오고 그렇죠. 지식이 나오고 네. 사회 구성원들 사이 합의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과학과 지식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개별성, 개체성 거기에 대한 조명이 있어야죠. 네. 그러나 이 화합학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흩어지지 않게 하나로 뭉칠까
저 소수민족들이 어떻게 하면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하나의 거대한 영토 안에 묻혀 있게 할까? 전부 하나로 한 덩어리의 구상만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대한 영토 제국인 중국 국민들의 권리와 평등과 자유가 신장되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힘이 굉장히 맞닿아 있는 듯한 불안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죠. 네. 오히려 이제 그 텍스트를 통해서 자꾸 현실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현실을 통해서 텍스트를 새롭게 평가하면서 읽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